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일요일쯤 제주도를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전국에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년보다 엿새 정도 늦은 셈인데요.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오늘 생생토론에서 장마철 사전점검 사항과 기후변화에 따른 과제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박경희 대전지방기상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민석 산사태연구센터장 시간 내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대전보건대 재난소방건설안전과 김동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KBS 대전보도국 백상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영육에서 가지고 농가 밭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비만 오면 걱정해. 그래 올해 7월에 너무 비 많이 온다니까 그게 최고 걱정이고.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됩니다. 이제 제주도는 일요일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 지역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좀 비가 오고 계속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올해 날씨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경희 청장님 나오셨는데, 자, 청장님 올해 날씨를 좀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26일경 우리 지역도 장마철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기후예측 모델에서 7월과 8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 강수량은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40%, 8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올해 엘니뇨로 인해 더 무더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높은 상태로 3개월 이동평균이 5개월 동안 지속될 경우를 말하는데요. 6월 들어서 평년보다 0.5도 높은 상태를 보이면서 엘니뇨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름철 기압계는 단순히 엘니뇨뿐만 아니라 북극 해빙, 유라시아 대륙의 눈 덮인 면적 등 여러 기후 인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온과 강수량도 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때문에 아직 섣불리 올 여름철이 무덥다, 역대급 태풍이 온다 등을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좀 확률적으로는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기온이나 그런 거 좀 높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거. 예, 장기 전망에 따르면 평년보다 조금 높은 가능성이 있고 강수량도 좀 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네. 기온과 많은 비를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작년에 국지성호우 그리고 집중호우 때문에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좀 비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날씨 괴담이라는 것도 돌았잖아요. 7월에 한 사흘 빼고 계속 비가 온다. 이게 어떻게 근거는 있는 건가요? 예보를 날짜별로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 한계는 열흘에서 보름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일자별로 그렇게 장기 전망을 내는 것은 좀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예보가 과학적으로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좀 그것만 한 가지 확인을 해주시죠. 아무튼 비가 평년보다 좀 많이 올 건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서 장기 전망은 말씀드렸지만 7월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은 네. 수준이고 8월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마가 시작되니까 비 피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작년에 부여 청양 쪽에서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은 걱정이 큰데요.
자, 백상현 기자, 지난주에 한번 그 작년에 비 피해 지역들 한번 좀 둘러봤죠. 좀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 지난당 시간당 100mm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특히 피해가 컸던 지역이 있습니다. 부여와 청양인데요. 부여에서는 은산면 일대 이 마을이나 또 상가 피해가 컸습니다. 경사면에서 쏟아진 토사가 마을을 덮치기도 했고, 이 은산면 일대 상가 수십 곳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또 비를 피해 대피하던 2명이 숨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이 청양에서는 특히 청남면에 그 멜론하우스를 중심으로 농지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 복구 상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취재팀이 지난해 특히 피해가 컸던 구역은 은산면 거전리 마을을 직접 가봤는데, 이 산에서 그 마을에는 산에서 마을로 내려오는 이 하천이 있습니다. 근데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 10달이 지났지만 아직 복구나 이 비 피해 대비가 완전히 되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주민들 뭐 상당히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늦어지는 건가요, 복구가? 예, 일단은 그 마을 전체적으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네. 특정 마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복구 작업이 늦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마을뿐만이 아니고 이 사방댐 같은 곳 같은 경우에도 돌이 쏟아져 내려온 돌이 그대로 있거나 잡초가 너무 높게 자라서 이 재기능을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예, 뭐 그런 상황인데 공사가 더딘 곳이 일부 이렇게 좀 발견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김동원 교수님 나오셨는데 이제 재난 전문가신데 사실 걱정이 커요. 장마는 지금 바로 이제 코앞에까지 닥쳤는데 사실 긴급 복구도 이제 안 된 곳이 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비가 좀 뭐 시간당 100mm는 아주 뭐 극한 상황이지만 그것보다 적게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데는 문제가 좀 될 수 있지 않나요? 네,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워낙 피해 면적이 광범위했기 때문에 광범위한 면적에서 어떤 특정 지역만 이렇게 복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수해를 입었던 곳 같은 경우는 지반 자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작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해도 그 지반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될 거고 이에 따라서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임시 복구라도 좀 기본적으로 해놔야 되지 않나요? 네, 우선은 수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을 어떻게 오는데 빨리 배출할 수 있냐. 배출해서 그만큼의 지연시키지 않고 빨리 물을 내보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 집안에 흡수되면서 지금 많은 그 유실된 게 많기 때문에 아까 사방댐도 유실됐고 이런 게 유실됐기 때문에 이런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로라도 배로 정리를 해서 빨리 물을 빼서 만약에 피해가 다시 오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지금 뭐 장마가 바로 코앞인데도 상황이 이럴 거라고는 좀 주민들은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자, 그 지질자원연구원의 이제 김민석 센터장님 나오셨는데 이제 산사태 예측을 하시잖아요. 네네. 이제 기상청 자료 받아서 좀 이렇게 예측도 하시고 이제 위험 막기 위한 활동을 하시는데 걱정되는 게 이제 올해 그 봄에 산불이 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곳은 좀 그 뭐 장마철 산사태 좀 더 취약하지 않나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산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식생이 소실되기 때문에 네. 그 소실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빗물이 집안으로 이제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한 20-30% 이상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은 20% 내지 이제 30%라고 하셨지만 이제 홍성 서부면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 산림의 한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불에 탔는데 그런 곳은 좀 특히 더 위험하다고 봐야 될까요, 올 여름에? 저희가 이제 산사태 관련해서 분석을 해보면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강우 지속 시간이라든지 강우 강도하고 굉장히 연관이 이제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상청에서 이제 발령되는 그 예측되는 그런 자료가 뭐 기본적으로 50mm per 이제 hour 시간당 50mm 이상이 이제 나오면 충분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들도 이제 이런 재난 상황도 취재하고 이제 날씨 기사도 쓰고 하는데 사실 시간당 30mm, 40mm만 해도 사실 비가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보면 뭐 수해난 지역 보면 시간당 100mm. 이건 사실 거의 양동이로 이제 퍼붓는 그런 수준도 넘어서는 것 같은데, 자, 기상청장님 그 날씨 예보 이 예측도 좀 점점 어려워지실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국지성후 뭐 이런 게 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뭐 최근 여름이 길어졌다는 것을 다 체감하고 계실 텐데 네. 그
2021년 기상청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그 최근 30년 연평균 기온은 과거 30년 연평균 기온보다 한 1.6도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이 길어지고 폭염 열대야 일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수 특성으로는 과거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정체전선이 발달해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강수가 길게 이어졌다면 네. 최근에는 강수의 빈도는 좀 줄어들고 정체 전선상에서 저기압이 발달하거나 대기 불안정에 의해 강수 빈도, 강도 그러니까 한 번에 내릴 수 있는 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예측의 어려움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 이제 폭염이 지속되는 중에도 대기 불안정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게릴라성 폭우라고 불리우는 그렇죠. 예. 국지성 호우가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여름철 날씨 예측이 더욱 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국지성 호우도 많이 온다고 하면 사실 옛날에 이제 장마철은 좀 며칠 동안 이제 비가 좀 주룩주룩 오고 뭐 며칠 쉬었다가 또 그렇게 오고 했었는데 기존하고 이제 그 장마의 개념도 좀 많이 달라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체전선에 의한 강수도 있고 뭐 저기압에 의한 강수도 있고 대기 불안정에 의한 강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정체전선을 위주로 해서 뭐 장마전선을 언급했었는데 네. 현재는 장마철에 접어들었다, 우기에 들었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복합 현상 때문에 전개되는 강수를 설명하기 더 용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민석 센터장님 이제 그 산사태 예측하는 업무를 하시는데 사실 기상청 자료 토대로 해서 이제 비가 언제 얼마나 오느냐 또 뭐 시간당 강수량 그런 것도 중요할 텐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국지성 호우가 좀 늘어나고 하면 예측도 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국지성 호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산사태 조기 경보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기상청에서 주시는 이제 자료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뭐 실제적으로 이제 기상이 조금 더 얼마나 좀 더 정확성을 갖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저희 시스템도 조금 더 안정하게 발령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정확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산사태 조기 공보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보면 이제 산림청에서 그 산사태 위험도에 대한 자료가 오거든요. 그 자료가 혹시 지질자원연구원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이제 권역별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어떤 그런 예측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적용시키기에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도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는 이제 그걸 개발을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 하는 방법은 조금 더 이제 광역적인 부분을 이제 볼 수 있도록 그거를 통해서 기상 자료를 가지고 이제 발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어서 약간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산사태 지역을 보면 이제 저희도 일선 현장에서 이제 취재를 직접 하니까요. 아쉬운 점이 뭐냐면 비가 좀 며칠 동안 오고 이제 장마철이 있으면 좀 예보를 미리미리 좀 했으면 뭐 최소한 48시간 전이라도 그런데 요즘은 사실 그런 게 좀 임박해서 나오는 측면이 있는데 그걸 좀 더 앞당기는 그런 건 없을까요? 방법이?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기상청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기상청에서 최근에 이제 그 엘답스라든지 여러 기상 정보를 예측해가지고 이제 해주시는 그런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고 산림청에서도 그런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48시간 이전에 가능하면 예측을 통해서 국민한테 그 안전하게 이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빅데이터도 점점 쌓이고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도 좀 발달이 되고 또 슈퍼컴퓨터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좀 확실한 시스템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뭐 대비책 쪽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동훈 교수님 조금 전에 이제 배수로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집중호우 때 배수로 관리가 왜 중요한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물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몰리면은 역류가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위로 올라오고 지반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문제가 배수로에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배수로뿐만 아니라 저는 좀 위험하게 지금 올해 집중호우에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도로입니다. 도로 같은 도로요? 경우는 예. 이번 봄에는 가뭄이 있었고 이번 지금 최근까지는 폭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아스팔트 자체가 지금 많이 팽창됐다가 줄어들어 수축이 되다 보니까 예. 이때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은 그 무게로 인해서 대형 차량이 왔다 가는 거는 포토홀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2차적인 사고까지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로에 대한 정비도 대형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나 왕복하는 곳 같은 경우는 도로에 대한 정비도 조금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한 위험성도 국민들도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배수로 정비도 할 겸 도로까지도 같이 본인들이 있는 도로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장마철에 비가 오고 하면 이제 작은 포톨들은 원래 많이 생기잖아요, 이때. 네. 그러면 이거 좀 작은 게 이제 크게 발달하기 전에 미리미리 이제 보수를 한다든지 포톨 관련해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미리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하중이 계속 장마철에는 하중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 도중에 수리할 수는 없고 국민들이 그걸 좀 피해가는 범위 또는 이제 거기 안전 범위를 지정을 해서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고 이 포톨 같은 경우 계속 하중이 들어가면서 더 커집니다. 커지기 때문에 그걸 좀 방지할 수 있게 좀 미리 또 덧칠을 하든지 아스팔트 덧칠을 하든지 아니면 팽창이 많이 된 곳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아스팔트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백상현 기자는 이제 직접 현장을 좀 둘러보지 않았습니까? 자, 기자의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떤 좀 대비책이 좀 필요할까요? 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와 함께 이 비 피해를 좀 줄이려면 특히 좀 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이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배수 펌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배수로와 함께 이제 점검을 좀 해야 되는데요. 일단 지난해 그 장마철 전국 농작물 피해 절반 가까이가 충남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만 500헥타르에 달하고 이런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배수 펌프장인데 이 농지 사이사이에 있는 수로에 물을 빨아들여서 이 농지 전체가 침수되는 것을 막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지난해 사례를 좀 본다면 청양에서 이 배수 펌프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주변 멜론 농가가 좀 많이 침수가 되는 그런 피해가 컸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배수 펌프 자체가 고장이 나서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또 배수 펌프장 자체가 늦게 가동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 여름에는 이 미리 시설물 점검과 이 부품 교체를 해서 이런 일을 막고 안전사고를 막는 일과 함께 비 피해 자체도 막는 그런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백 기자 지금 배수 펌프 얘기했는데 사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 사례뿐만이 아니고 거의 대형 침수가 발생하면 대부분 배수 펌프에서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정책 당국 또 뭐 자치단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 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사전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민석 센터장님은 아무래도 이제 산사태 대비 쪽을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어떤 대비가 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산사태라고 하는 건 이제 산에서 발생하는 이제 굉장히 국민의 어떤 생명을 바로 이제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재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라고 아마 기상청에서도 발령을 내리실 거고요. 그리고 뭐 행정안전부라든지 특히 이제 산림청에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아마 지자체 이제 공무원분들이나 관련 이제 담당자분들이죠. 그분 통해서 그 주변 지역이 이제 위험하다라고 이제 발령을 내려주실 건데 그거를 꼭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재산 피해라든지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자꾸 이제 산불 지역 얘기를 하는데 사실 원래 이제 나무나 이제 그런 작은 이제 나무들 풀까지 있으면 물을 많이 좀 흡수할 수 있을 텐데 산불 지역은 지금 그런 나무들이 다 없어진 상태잖아요. 이제 뿌리에 물 흡수 능력도 없을 테고. 예, 맞습니다. 주민들 상당히 이제 근처에 사시는 분들 불안해할 텐데 그분들이 혹시 좀 이런 상황에서는 좀 우리가 대피해야겠다. 뭐 그런 징후라던가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제 강수량하고 아마 많은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기물이라고 해가지고 탄재죠. 재가 어쨌든 지표면을 그 컵에 이루어져 있고 그게 한꺼번에 이제 산에서 쓸려져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계곡부에서 물이 좀 많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좀 빨리 인지하시고 빠르게 대피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 지역 주민들은 아무튼 뭐 비가 좀
며칠 동안 좀 계속 온다든지 아니면 국지성 호우가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피셔가지고 미리미리 좀 대피하신다든지 네.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자, 박경희 청장님도 나오셨는데 사실 국지성 호우 때문에 아주 기상청도 좀 애를 많이 먹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국민 안전하고 이제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상청도 이런 연구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주민들, 국민들 어떤 좀 대비가 필요할까요? 저희가 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날씨 알림 앱이라든지 예. 긴급 호우 재난 문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예보와 함께 실시간으로 날씨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이에 기상청에서는 날씨 알림이라는 앱을 통해 실시간 기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호우 예보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날씨 알림 앱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한다면 집중 호우로 인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이제 지역별 본인이 사는 지역에 뭐 맞춤형 그런 알림도 가능한 건가요? 네, 설정을 그렇습니다. 하면. 네.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시의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전달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긴급 호우 재난 문자 말씀드리면 기상청에서 6월 15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시범적으로 긴급 호우 재난 문자 발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긴급 호우 재난 문자는 1시간에 50mm, 동시에 3시간에 90mm가 관측되면 발송하게 되는데요. 네. 이 두 조건이 만족하지 않더라도 1시간에 72mm 이상이 관측되면 발송되게 됩니다. 네. 이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상청이 이런 긴급 호우 재난 문자를 직접 발송함으로써 더 신속하게 위험 기상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서 인명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걱정하시는 그런 인명 피해, 대규모 이제 재산 피해 그런 게 사실 없으면 가장 좋지만 이제 그런 게 발생했을 경우 빨리 이제 복구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난이 지역에서도 많았었죠. 이제 작년에 집중호우가 있었고 또 이제 뭐 한국타이어 그런 대형 화재도 있었고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산불도 있었고 했는데 자, 김동훈 교수님 그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가 사실 이런 일이 닥칠 때마다 좀 여러 번 문제가 됐었어요. 네, 좀 맞습니다. 제대로 준비 안 돼서. 어떻습니까? 좀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그 일상생활에 복귀한다는 자체가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재난이라는 게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 지역이 이렇게 상습적으로 뭐 집중호우로 해서 피해를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2차적으로 계속 후유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복귀가 되게 힘든데 이런 물질적인 지원도 있겠지만 우선 심리적인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 피해를 입었어도 이만큼의 심리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기서 다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우선적인 전제 조건으로 이재민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질적으로는 지금 뭐 임시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뭐 복구에 대한 뭐 제도적인 문제잖아, 뭐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지연이 되고 있지만은 이거에 대한 좀 조속하게 좀 빨리 복구하는 방법으로 우리 이재민들한테 좀 심리적 안전을 또 취해주는 것도 한 가지의 복구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치단체 이제 재난 담당자들도 이런 매뉴얼이 분명히 있을 테고 이제 상황별로 있을 텐데도 항상 이런 게 있으면 좀 허둥지둥하고 좀 잘 안 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런 건 좀 어떻게 좀 보시는 건가요? 준비가 좀 부족했던 건가요? 우리나라만큼 그 준비되어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준비 잘 잘 돼 돼 있는 있는데 겁니까? 예.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계속 변합니다. 새로운 이상 기후로 또 새로운 변화에서 예. 새로운 재난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이 계속 리뉴얼이 돼야 됩니다. 리뉴얼 되는데 잘 되어 있지만은 또 계속 바뀌어가면서 물론 그 전에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맞이한 것 자체를 어떻게 복구하고 어떻게 수습을 한 다음에 또 그 교훈 삼아서 새로운 것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측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는 게 그렇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 이제 안심이 좀 되네요. 우리나라가 아무튼 대비는 좀 잘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기상 상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보완은 필요하다. 그 말씀 하시는 것 같고요. 자, 김민석 센터장님도 이제 산사태 연구하시면서 이런 재난 현장도 좀 많이 보셨죠? 예, 저희가 우선 연구기관이긴 한데 네. 국가 정부 출연 그 이제 정부 기본법에 출연 의해서 연구기관? 네, 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긴 하지만 이제 지질이라는 특성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산림청에 산사태 원인 조사단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이런 원인을 조사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되고 네네. 어떤 공법이 좋은지 이런 그 자문을 많이 좀 드리죠. 근데 아까 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약간 좀 느린 이유가 그 지금 최근에 이제 범부처 협력 강화라고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나 행정안전부 뭐 다 이제 법령적으로 조금 그 피해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가 좀 나눠져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우선순위를 어느 부처에서 정해서 복구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조금 그 복구 속도가 좀 늦어지지 않나.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총리실이라든지 어디서 이제 주도를 하면서 이제 좀 배분을 하면 빨리빨리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이제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네. 언론 보도에서 나온 거를 보면 뭐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갑작스러운 피해가 있었을 때 특별 재난 선포적으로 이제 네. 국가에서 선포를 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체계를 마련을 하면서 각 부처에서 그 부분을 이제 고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뭐 복구 쪽에 대해서도 이제 자문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산사태 복구나 그런 쪽은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좀 되는 편인가요? 예,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가까운 나라 뭐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굉장히 그 산림청에서 조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복구 측면도 있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디가 발생할까라고 먼저 찾고 취약 지역이라는 거를 지정을 해서 거기 예방 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렇겠네요. 노력들을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백상현 기자는 올해 이제 산불 때도 좀 활약하면서 이재민들이 좀 어려움 겪는 상황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좀 여기에도 대비는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뭐 부족한 점을 좀 지적해 준다면. 이 현장에서 재난 복구 상황을 봤을 때 가장 부족한 점은 이 중장비가 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네. 이 재난이 딱 닥치면은 피해 지역은 되게 광범위한데 투입할 수 있는 중장비는 한정돼 있어서 이 마을마다 이 부여와 청양의 경우에도 지난해 이 마을에 떨어졌던 그 커다란 돌이나 토사와 함께 밀려왔던 돌이나 이 어떤 그 재난 뒤에 그 치워야 할 것들을 중장비가 없어서 치우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충남 시군의 경우에 재난이 어디에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충남 시군의 경우에 동원할 수 있는 중장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두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뭐 이런 재난이 발생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뭐 두 번째라면 재난을 빨리 예측하고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할 텐데 아무튼 이제 기후 예측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기상청에서도 그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예. 어떻습니까? 좀 뭐 예보를 좀 고도화한다든지 그런 노력은 계속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상기후가 일상화된 걸 예를 들면 최근 중남미 지역에 그 100년 만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면서 우루과이는 물 부족, 국가 비상 상태를 선포하였고요. 네. 또한 그 혹한의 상징인 그 시베리아 일부 지역의 6월 초 기온이 역대 관측 최고치 기록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극단적인 이상 기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이상 기후나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수치 예보 모델 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그런 기상 기후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이제 AI 기술들 네네. 말씀하셨는데 최신 AI 기술을 레이더나 수치 모델 자료를 접목해서 저희가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6시간 이내 초단기 예보를 자동화하는 등 예보 간의 그런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기술들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이제 그 수도권 지역 긴급 호우 재난 문자 발송 시범 운영 말씀드렸는데 올해 그런 호우 감시와 재난 문자 발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청장님 이제 대전지방기상청 오시기 전에 이제 본청에도 계셨을 텐데
사실 이제 여름도 그렇고 겨울도 그렇고 긴장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보가 좀 빗나가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피해로 이어진다면 좀 비난의 가능성도 좀 높았었는데 아직도 뭐 이제 사람들 보면 일본 아니면 뭐 네덜란드 그런 이제 날씨 앱을 참고한다든지 우리나라 기상 예보는 좀 떨어진다 그런 인식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좀 어떻습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선입견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좀 부족한 면도 있는 건가요? 뭐 이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 부분이 맞을 경우도 있고 안 맞을 경우도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그런 강수량들을 제공하는 그런 정보들은 12시간마다 갱신하고 그냥 방치됩니다. 네. 하지만 기상청에서는 최근에 그런 기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3시간마다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바뀐 상황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반영하고 있어서 전혀 저희가 뒤처져 있고 네.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청장님 말씀은 이제 기상청 예보를 좀 믿고 그대로 좀 따르면 큰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예,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동훈 교수님 이런 재난 쪽에 또 전문가시고 관심도 많으신데 어떻습니까? 그 재난 담당 교수로서 보시기에는 어떤 과제가 좀 필요할까요? 우선은 최근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배수 펌프 얘기 한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배수 펌프 뭐 아까 전에 얘기하신 건 농가 쪽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대전 지역에서도 집중호우로 해서 한 명이 인명사고 지하차도 밑을 내려가다가 인명사고가 있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집중호우 때. 근데 이때 문제됐던 게 배수 펌프의 용량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학적 예측을 좀 필요하다고 하면은 올해 비가 내리는 강수량을 좀 예측을 한다고 하면은 그거에 맞는 배수 펌프량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 그냥 시 자체에 쓸 수 있는 공공적인 그 사회적 기반이 어떻게 좀 그 과학적 예측과 연동이 될 수 있게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뭐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수습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조직 같은 게 이제 부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게 지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예측하고 이런 거 예방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정확하게 딱 명확하게 해서 이거에 대한 국민이 혼란이 오지 않고 정확하게 이쪽 알림이 오게 되면은 이는 뭐 위험성이 있는 거다라는 정확한 과학적 예측에 대한 그 알림에 대한 담당 조직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요한 점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김민석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이제 뭐 이런 재난재해 사실 이제 빈도도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종류도 뭐 집중호우가 될 수도 있고 뭐 가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좀 대응하려면 좀 어떤 대비가 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출연 그 연구 기관이기 네네. 때문에요. 연구적인 목적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제 각 그 부처별로 또 연구 기관이 또 같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좀 협업을 통해 가지고 각자 그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데이터 이런 거를 좀 같이 반영해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공동 연구죠. 그런 거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그런 예측력을 좀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박경희 총장님 조금 전에 이제 그 재난 문자 발송하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거하고 저기 기상정보 알림 앱하고는 다른 건가요, 그럼? 예, 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재난 문자 발송은 뭐 행안부에서 실시하던 것이 기상청에서 실시해서 지역민한테 문자로 나가는 시스템이고요. 네. 날씨 알림이 앱은 저기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네. 활용하시게 되면 그 지역에 맞는 시의적인 그런 정보들이 그 도달을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것은 이제 불특정 다수 지역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재난 문자 이제 위험 지역 비가 이제 많이 올 경우 이제 발송을 하실 텐데 그건 지금은 수도권만 이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기상 정보를 좀 빨리 얻으시려는 분들은 이제 날씨 앱을 깔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알림을 설정 받는 거 그게 좀 필요하겠네요. 예. 그거하고 이제 저희가 국지성 호우나 이제 자연재해 쪽 이런 쪽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그거 말고 좀 이제 일반 시민들이 좀 그 집중호우나 장마철 그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한 가지 정도 짚어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쪽에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중요시 생각하는 건 네. 호우 시에
이 건설 현장이나 지하 작업 등을 좀 멈추고 네. 저지대 또 상습 침수 지역 침수 또 산사태 등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뭐 가로등이나 신호등 또 고압 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면 안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 저희 날씨 알림이 앱을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기상 정보 알림을 설정하게 되면 호우 시에 이제 그 각종 유의 사항이 같이 오거든요. 그것 활용하고 또 거기 QR 코드를 통해서 보면 호우가 내리기 전 사전 준비부터 후까지 행동 요령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제 그런 뭐 좋은 자료는 사실 우리가 대비도 잘하고 이제 마련은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꼭 이제 무리하게 좀 이제 일을 하다가 뭐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꼭 이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국민 홍보도 좀 강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저희가 뭐 항상 장마철에 접어들면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좀 그런 쪽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안전한 행동 수칙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좀 좋은 내용으로 홍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민석 센터장님은 이제 그 산사태나 이제 그 집중호우 그 아까 대비 요령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뭐 추가로 좀 말씀해 주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피 요령이나 이런 건 이제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일 잘 돼 있는 게 뭐 행정안전부도 있고 하지만 산사태라는 그 부분 때문에 좀 산림청에서 그 국민 행동 요령을 계속 이제 배포를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KBS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재난 그 방송 관련 주관사입니다. 주관사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침에 TV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이제 장마철은 저희도 이제 홍보 동영상을 방송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은 국민들께서 좀 참고하셔가지고요. 네, 보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런 대비 행동 요령이라든지 그런 걸 바로 이제 습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센터장님이 그 산사태 관련해서 이제 현장도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아까 네. 이제 재난 지역 이제 올해 이제 초에 산불 났던 데가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까 예. 이제 그 재나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좀 떠내려 온다든지 아니면 하천에 물이 불어났을 경우 빨리 대피하라고 하셨는데 그거 말고 좀 징후가 좀 추가적인 게 뭐 있을까요? 뭐 땅울림이라든지 뭐 나무가 좀 이렇게 밀려 내려온다든지 그런 게 있다면서요?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산림과학원이라고 예, 그쪽 기관에서 이제 많이 조사를 이제 하셨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땅울림에 이제 나무가 밀려 내려온다. 그거는 그럼 임박한 이미지 경우겠죠. 임박한 이미 늦은 거고요. 경우입니다. 근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한 이제 어쨌든 각 기관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림청에서 그 예보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조금 주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꼭 참조를 하셔가지고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장마철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집중호우나 이제 국지성호 그런 쪽을 좀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그 비만큼 무서운 것도 이제 폭염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폭염에 의해서 좀 뭐 심한 경우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야외 작업하는 분들도 좀 이런 거에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사실 올해는 5월부터 3월부터죠. 봄에서부터 이제 기온이 좀 높아서 혹시 올여름 좀 폭염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자, 백상현 기자 좀 어떻습니까? 폭염도 사실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어떤 경우? 예, 맞습니다. 폭염도 이 비와 함께 이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위험 요소 중 하나인데 최근에 자치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그 생수 비치 사업 그런 캠페인 같이 언제든 이 폭염에 따른 그 체온 증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건설 현장에서 특히 마련을 해놓고 이 작업을 해야 할 거고요. 이 폭염과 함께 이 건설 현장은 마찬가지로 이 장마에 대해서도 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네. 살펴보면은 이 집중호우로 인한 이 침수 위험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배수 시설 사전 점검과 또 기상 조건에 따라 이 작업 정지를 언제든 발령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 굴착면 붕괴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 지역 출입 통제와 또 붕괴를 막기 위해 이 비닐로 이 경사면이나 굴착면을 이렇게 쌓아서 직접 노출을 막는 그런 작업을 미리 해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김동훈 교수님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뭐 여름철 건설 현장 또 농사 지시는 분들, 뭐 일사병, 열사병 그렇게 쓰러져서 안타깝게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할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수분을 많이 섭취를 하시다는 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요. 네, 우선은 요새 옷을 입으실 때, 의류를 입으실 때 면 같은 종류는 조금 입으시는 게 좀 안 좋습니다. 왜 그 이유는 이제 땀을 배출해야 되는데 배출을 못하고 흡수만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더 이상적으로 피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면에 대한 종류의 옷을 좀 변경을 시켜주시고 현장 뭐 건설 현장이나 산업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면서 이제 휴게 시간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휴게 시간을 지키면서 진행이 돼야 될 것은 이제 폭염에 대한 대비가 되겠고, 저는 장마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성이 더 큰 게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건설 현장에서 제일 그 여름철 사고 중에 1순위가 감전 사고입니다. 아, 그 감전 사고가 그렇군요. 왜냐면 예. 장마로 인해서 습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래 대해서 새로운 그 정기적인 2차적인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감전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도 건설 현장 및 산업 현장에서도 준비를 해서 2차적인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폭염이 왔을 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입는 소재 중에 하나가 이제 면이잖아요. 네. 그리고 땀도 잘 빨아들이고 통기성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가요, 사실은? 요새는 그렇게 저희 땀을 흡수는 잘하는데 네. 그 땀을 이제 빨리 말려서 내보내야지만 저희가 이제 옷이 좀 온도가 열사병에서 이제 온도가 내려갈 수 있는데 이 면이 체온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열 땀으로 인해서 더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이제 스포츠웨어나 이런 걸 입게 되면 기능성 옷을 입게 되면은 예. 땀이 빠져나가면서 좀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면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군요. 몸도 무거워지고 이에 대해서 이제 수분이 나가지 못함으로써 시원함이 없어서 더 많은 열을 우리가 몸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 잘 몰랐는데 아무튼 그 폭염 시에 이제 야외 작업이나 이제 농사일 하시는 분들은 의류, 소재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이제 뭐 기후 변화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봤는데 거의 이제 토론 마무리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분씩 좀 이제 기후 변화가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뭐 시민들이 좀 어떻게 뭐 행동 요령이라든지 아니면 현명하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자, 김민석 센터장님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기후 변화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을 했고, 네. 최근에 이제 국가에서는 기후 위기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좀 굉장히 이제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여러 이제 협력을 통해서 각자 이제 하셨던 연구를 좀 융합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제 국민들께 저희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하고 그리고 소개하면서 그 하는 게 저희들의 이제 가장 큰 나가야 될 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지질자원연구원에 계시지만 이제 산림청, 또 산림과학원, 뭐 기상청 이렇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이제 나은 그런 기술 개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박경희 청장님은 사실 여름철만 되면 긴장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자, 기후 위기를 좀 현명하게 좀 대처하려면 어떤 방안이 좀 있을까요? 예,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노력과 동시에 새로운 기후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사회 경제적인 적응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현재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하면 기상청은 기후위기 감시 예측의 총괄 지원기관입니다. 네. 이에 각 지역 지자체와 협업하여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전지방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 기후행동으로 전 직원이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손수건 사용하기, 차량 이용 줄이기 등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는 일부 지역, 일부 국민의 문제가 아니라 네. 세계 모든 인류가 함께 풀어야 될 문제인데요. 기후 위기 대응 기후 행동을 지역민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하기를 희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동훈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기후 위기 관련해서 이제 재난 사항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뭐
대응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우선 저탄소 배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ESG 운동이건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지 이상 기후가 생기지 않고 그로 인한 재난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 관심과 또 하나의 우리 지역을 한 번 더 뒤돌아볼 수 있는 안정에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관심도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성현 기자도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이 과거에 비해 최근 시간당 30mm 넘는 집중호우가 1.5배 증가했다고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인 중 하나로 이 동해와 서해 해수면 온도 상승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후 변화와 그에 따른 재난 피해는 현실이 된 상황인데 반갑지는 않지만 올해도 어딘가에서는 재난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런 위험에 대한 대비가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방송이나 또 이렇게 기상청에서 재난의 위험성을 알리거나 경고를 할 때 그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 따르고 또 대비를 해야 올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백 기자도 그럼 현장에서 좀 재난 현장도 좀 잘 보여주면서 또 재난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네. 뉴스로 좀 많이 좀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장마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지 않도록 미비한 점들 미리미리 보완해야겠습니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 함께 하신 네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